예, 이어서 서양 철학에 의해 둘째 주 목요일 4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제 플라톤의 입장로부터 아테네의 정치체제와 스파르타의 정치체제에 대한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플라톤이 아테네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스파르타의 체제에 동조했다.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라고 이제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 왜 플라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플라톤의 시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즉 아테네 진영과 이 아테네의 그 델로스 동맹과 그 다음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싸운, 그리스가 두 세력으로 나뉘어서 싸운 전쟁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여기 404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플라톤은 이때 23세였어요. 427년생이기 때문에 그때 패전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그야말로 이제 아테네는 완전히 성벽이 다 해체되고 그 스파르타의 조종을 당하는 그런 속국 신세가 됐기 때문에 그 아테네의 정치도 이제 스파르타 세력과 이제 아테네의 다양한 그 세력들이 이렇게 분리 대립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 아테네 정치 체제를 스스로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아테네가 패배한 후에 399년에 사형 선고를 받죠. 그래서 28세 플라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줍니다. 이 내용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나오는데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여기서 비판하고 있죠. 그 내용은 뭐냐면 민주주의가 중우 정치로 타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바로 통치자들을 선출하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통치자들을 선출할 때 여기서는 이제 외세의 영향 때문에 도덕적 타락과 무능을 가져온다고 비판을 했죠. 그 대안으로서 이제 국가에서 최고의 자질과 교육을 겸비한 철학자들이 즉 철인 통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플라톤의 중기의 대표작인 국가에서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죠. 플라톤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인, 즉 통치자를 어떻게 이제 선발하냐 하면 우선 기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들을 우선은 신체적인 단련을 하면서 그리고 철학, 수학, 뭐 점성술, 예술 등등의 학문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초를 닦은 다음에 이제 실제로 관직에 종사시켜서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좋음을 깨달아서 직관해서 거기에 따라 살도록 하고 어떤 사유재산이 없이 공동체에 의존해서 살면서 마치 그
가톨릭의 신부님들이 교회에 자기 재산이 없이 교회에서 밥을 먹고 또 잠을 자고 또 거기서 용돈을 받고 이렇게 살듯이 사유재산을 완전히 포기하고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면서 일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를 선출해야만 그래야만 사회가 올바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생각이 이제 플라톤의 생각의 다는 아니었고요. 후기에 플라톤이 법률이라는 책을 씁니다. 노모이라는 책. 이 책인데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다 돼 있죠. 여기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현실적인 입장에서 스스로의 생각을 수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모이에서는 지혜를 가진 통치자, 즉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포기하고 이 사람들도 절대 권력을 가질 경우에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어떤 특정한 인간들의 통치를 맡기는 대신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한 통치를 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체제도 군주정, 스파르타의 군주정과 또 아테네의 민주정의 중간 형태를 잘 섞어서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뭐 요즘 치면 입헌군주제도 같은 것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산도 이제 무조건적인 공유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재산의 상한선을 설정해서 어떤 가족이 더 무한히 재산을 가질 수 없도록 설정하고 또 자기 그 집안이 가진 보유한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그 제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생각을 좀 더 현실화 시켰죠.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제 국가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발전해 나간 과정입니다. 이제 스파르타하고 이제 아테네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스파르타로 들어가 봅시다. 스파르타는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사는 도리아인인데 이 사람들이 한 1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변에 그 스파르타인들이 다른 그 도리아인들과 그 다른 민족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또 복속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같은 도리아인들, 그 주변의 도리아인들은 페리오이코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반 시민, 그러니까 반쯤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해서 상공업에 종사하게 하고 나중에 전쟁 때에 또 데려가기도 해요. 전사로.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한 3, 4만 명이 되고요. 그 밑에 많은 수의 10만 명 이상의 헬로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도리아족이 아닌 그리스 원주민들인데 이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서 무자비한 노예 노동을 시켰어요. 이들이 노동을 해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모든 물품들을 생산해서 스파르타인들은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그 군사훈련만 받으면 됐죠. 이런 체제를 만든 겁니다. 스파르타의 정치체제를 보면 왕이 있어요. 두 왕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게 원래 이제 한 왕의 쌍둥이 아들들이 있어서 두 왕가가 생겼는데요. 이 왕들은 이 원로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28명의 민회원의 이제 대표죠. 2명의 왕이 원로회를 만드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회가 있어요. 모든 30세 이상의 모든 스파르타
민회인들의 이제 전체 의회가 민회죠. 민회는 이 원로회가 발의한 의제를 찬성이냐 반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로회는 여기서 반대했을 경우에 또 비토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이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민회보다는 그 모든 국민의 시민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민회보다는 원로회가 권한을 더 가졌다는 거죠. 민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족당 5개의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당 1명씩 해서 감독관 5명을 두는데 이 감독관도 또 굉장히 권위적으로 간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군대를 한 1000명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데 명령을 하는데 개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감독관들이 비밀 경찰 형태로 이 노예들을 다 다루는 거죠. 노예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을 이제 감시도 하고 이런 상당히 하향적인 그런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 시민들은 전투원으로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원로원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아테네의 정치체제는 방향이 아래서 위로 가는 민주주의 체제죠. 그러니까 민회가 의회죠. 그래도 18세 이상의 모든 남자 시민은 민회원이 돼요. 그래서 민회원이 500인회라는 대표를 선출하는데 이거 추첨에 의한 겁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장군도 이 민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장군을 각 부족당 1명의 장군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이에요. 장군도. 그 다음에 집정관, 즉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보는 집정관 구인도 민회에서 직접 추천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사법부에 해당하는 재판소도 이 민회원 중에서 추첨으로 6,000명을 선출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았죠. 이렇게 민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민주적인 정치였죠. 그러나 플라톤이 지적한 것처럼 이 스스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력이 있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는 이 정치가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스파르타로 돌아와서 스파르타의 교육제도는 아고게라고 책에 아주 자세히 나오죠. 이 아고게란 말은 원래 양육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체육관을 김나지온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김노스라는 말이 벌거벗은이란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 체육을 운동을 할 때 벌거벗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김노스란 말이 운동을 하는 것을 이제 대표하게 됐죠. 그래서 체육관처럼 같은 데 쓰게 된 겁니다. 자, 아고게는 원래 그 스파르타의 법제도를 만든 리쿠르고스에 의해서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도입됐다고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스파르타의 모든 남성 시민, 그 왕자들 2사람 빼놓고는, 왕이 될 2사람 빼놓고는 7세부터 시작해서 21세까지 시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이 모든 스파르타 시민은 7살 때 집을 떠나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21세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년단과 군대가 결합된 형태죠. 이렇게 하는 목적은 애국심과 강한 체력을 갖춘 전사로서 국가에 봉사하는 인간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신체 검사를 해서
허약한 아이는 그 산속에서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만 키우는 이러한 무자비한 체제를 만들었어요. 교육 내용은 충성심 고치, 극기훈련, 군사훈련, 사냥, 춤, 노래, 명료한 의사소통, 이 정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더 분화된 학문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림으로 보면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어릴 적에 7살 때 엄마를 떠나서 이제 아국의 교육을 받으러 단체 생활로 들어가는 거죠. 그야말로 입영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레슬링도 하고 여러 가지 체력 단련과 이제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무자비하게 거기서 낙오되면 매를 맞고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자 청소년들도 16살 때 검사를 받아서 여성으로서의 성징이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러면 절벽에 떨어져서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도 강력한 그 남자 아이들보다는 좀 약했지만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성들도 벌거벗고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산속에 가서 홀로 생존하는 이런 야생동물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훈련을 받고 결국 목표에 도달하는데 이렇게 강력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체력과 용맹한 그런 으로 무장한 그런 스파르타 군대를 양성하는 게 그들의 목표죠. 그러나 스파르타가 이렇게 강력한 아고게를 통한 전사를 양육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BC 404년에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기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재정을 많이 후원해 줬어요. 아테네와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아테네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성벽을 파괴하고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이제 종주국이 되어서 다른 동맹국들을 관리하는 장군을 파견하고 그 동맹국의 은하들이 이제 분담금, 동맹을 유지하는 분담금, 우리가 한미 동맹 분담금 내듯이 이거를 이제 스파르타의 그 금고에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엄청난 돈이 스파르타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스파르타인들이 이 돈을 사용하니까 결국은 돈에 눈을 뜨고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졌어요. 왜 돈이 많아지면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게 돼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시민들의 토지를 매입하고 돈이 필요한 그 시민들은 자기 토지를 파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판 시민들은 이런 교육비나 세금을 못 내서 영세민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민수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30년 후에 BC 371년에 스파르타와 테베가 이 동맹의 종주권을 놓고 싸워요. 전투를 하는데 이때 결정적인 전투가 레옥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패배합니다. 그런데 불과 그때 스파르타 군으로 참전했던 군인이 700명밖에 안 될 정도로 이제는 아고게 교육을 받고 전사가 된 사람이 7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종주권을 잃고 마케도니아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스파르타의 종말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하면 아테네는 해양 활동을 기반으로 한 매우 진보적인 국가였고요. 아무래도 장사를 많이 했죠. 그리고 아테네는 농사질 땅이 별로 없어요. 상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철저한 민주주의를 했고, 문화예술이 발달했고, 학문이 발달했죠. 철학자,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아테네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다른 문화에 개방적이었고, 시민 참여사회였다. 그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아주 보수적이었고, 폐쇄적이었죠.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펠레폰네소스 그 반도 안에서만 살았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급자족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노예들을 잘 관리하고 통치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별로 외적의 침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별로 타 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철저한 계급사회였고 이제 전체주의, 국가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전 시민이 교육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국가 어떤 동원 체제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들었죠. 문화적으로 당연히 후진국이었고요. 학문을 더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히 스스로 만족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폐쇄적이었고 그 다음에 귀족 중심의 엘리트 사회였다. 그 시민들을 지배하는 이 원로회가 바로 귀족 중심, 왕들과 귀족 중심의 집단이었죠.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우리 교재와 또 이 영상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 과제는 2주차 과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정치 및 교육 체제의 장단점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자신이 선호하는 체제를 한번 선정해 보시고 그 이유를 간단히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A4 0.5매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주에 꼭 만나요.